네, 안녕하세요. 곽수산입니다. 곽수산의 정치 라이브 오늘도 저녁 9시 생방송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세요.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힘내서 기분 좋게 가야 됩니다. 지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봤고요. 내용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기대가 되는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사안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뉘어져 있고 후반전에는 박진영 평론가 그리고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전반전도 정말 반갑고 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이분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호 변호사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진짜 방송에서도 좀 많이 뵌 것 네. 같은데 네네. 요즘 나가시는 데 있나요? 요즘에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 모시면서 이제 국회의장실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네. 이제 행동이 조심스럽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방송은 거의 안 합니다. 방송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많이는 예전보다는 안 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거 제안이 왔을 때도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의회를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정치적인 편향성을 노출하는 그런 것만 아니라면 할 수 있는데 그거라면 조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럼 조금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맡고 있는 자리가 있다 보니 네. 조금 조심스럽게 네네.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조금 우리가 양해를 하고 가야겠네요. 여기 그렇- 듣는 분들도.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지금 국면이 주구장창 법적인 문제들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는 이제 걱정 네.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요게 좀 궁금해요. 네. 언급해 주셨던 음. 지금 국회의장실의 제도개혁 비서관, 제도혁신입니다. 제도혁신? 네. 제도혁신 비서관 네네. 요 자리에 계시는데 네. 저는 솔직히 문외 아니라 네.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국회가 음.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부조리나 모순이나 그다음 비효율 같은 것들을 찾아서 그 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 제도 중에는 가장 중요한 건 법률이나 규칙이나 이런 규정들을 바꿔 나가는 거고요. 네. 그 규정들을 바꿔 나가면서 같이 거기에 부합해서 제도나 그 안에 뭐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 나가면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국회 중심 개혁 혁신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지금 가치와 목표를 두고 있는 건 사실은 원래 개헌입니다. 개헌. 예, 헌법 개정. 헌법 개정.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 헌법이 너무 낡은 옷이다. 그래서 좀 일신할 필요가 있는데 뭐 그거는 이제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국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통치구조 문제까지 네. 지금 너무 지금 낡고 오래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물론 낡았다고 표현하지 않고 좋게 얘기하면 안정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또 이번에 보니까 정말 해괴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이상한 수계가 나타나가지고 한번 흔드니까 그 안정성의 장점이 확 사라져 버리는 거죠. 요건 이제 중립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그건 이미 이제 위법의 단계를 넘어섰기 좋습니다. 때문에 네. 위헌 위법한 사람을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국회 관련된 이제 뭐 법이나 이런 거를 관리를 네. 하고 하시는데 개인적인 궁금증입니다만은 네. 국회 경비대 네. 관련해 가지고 법 개정 추진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여러 법안들이 나와 있고요. 국회 내부에서는 국회 내부에서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국회가 사실은 지금 현재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음. 경찰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외곽 경비를 담당하고요. 내부에는 질서 유지하는 정도 수준의 방호 인력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외곽에 있는 경찰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은 경비 통제라든가 경호 통제에 관해서 의장이라든가 국회가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내란 때 그렇죠. 국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을 못 들어가게 막았잖아요. 국회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회를 방해하고 사실상 침탈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 개정 추진한다는 보도 보고 이거는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대표적인 이제 해외 입법례가 미국이에요. 미국은 의회 경찰대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습니다. 아예 조직이. 그리고 그 인원이 3,000명이 넘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그 인원은 오로지 우리나라 따지면은- 국회의장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 맞아. 근데 네. 얼마나 이게 한편으로는 비극적입니까? 왜냐면은 그렇죠.
뭐 이런 법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사실 없을 정도로 그냥 우리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또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행동을 지금 대통령 경호처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아, 정확합니다. 예, 어떻게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 수계를, 내란 우두머리를, 내란 수계는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악질적인 범죄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수계가 이미 이른바 중요임무 종사자로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기소가 되고 다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그 공소장이 하나같이 6명의 그 공소장이 하나같이 내란 우두머리로 적시된 사람을 지금 국가 사실은 행정 공무원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거처운이 없는 일이에요. 영장을 들고 갔는데. 영장을 들고 갔는데 사실은 법원의 영장조차 무력화시키는 거죠. 네. 아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그래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법적인 부분으로 네네네. 저희가 해결할 건 또 해결하고 그럼요. 예. 정리해 주실 건 또 정리해 주시는 네네. 게 지금 혹여나 불안해하고 계실 시청자분들을 위해 안정감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첫 번째로 그러면 헌법재판소부터 가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헌재가 8명 체제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고요. 네. 그리고 헌재에서는 빠르게 좀 신속하게 가겠다. 그리고 공정하게 가겠다. 이런 입장도 냈습니다. 당연한 거죠. 뭐. 네, 당연한 거고. 네. 근데 우리가 많이 방송에서는 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8명이서 탄핵 심판 심리하고 결정하는 거 네. 전혀 문제 없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사실은 원래 그 이전에 6명이 할 때는 논란이 있었어요. 6명이면? 네. 왜냐면 지금 원래 이번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에 6인 체제였잖아요. 맞아요. 왜 6인 체제가 문제가 됐냐면 원래 우리 헌법재판소법은 7인 이상이 모였을 때 심리하도록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7인 이상이 안 되면, 그러니까 7명이 안 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했었어요. 정원 9명에서 네, 9명에서. 그러니까 23조 1항인데 헌법재판소법 왜 그렇게 정해놨냐면 그 내력을 보면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입법 취지나 이런 걸 좀 검토를 해봤는데 헌법재판소는 입법, 사법, 행정 그러니까 법원, 그 다음에 국회, 대통령, 입법, 사법, 행정의 수장들이 각 3명씩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권력분립의 원칙을 거의 명징하게 보여주는 그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어느 한 축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6명이면 의사결정을 다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또 헌법재판소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소수 의견이 제시됨으로써 되게 풍성하고 다양한 사회 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6명이어야 통과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의결 정족수가. 그렇죠. 그러면 6명 만장일치의 의견만을 강요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7인을 의사 정족수로 둔 건데 최소로. 예. 근데 이번에 헌재가 이제 재판관 임명이 지연되면서 뭐 이진숙 탄핵안 등의 심리가 지연될까봐 일단은 효력정지 가처분을 그걸 잠깐 정지해놨어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놓은 상태로 편법적이고 임시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아, 6명으로 네. 할 수 있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서두른 거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굉장히 서둘러서 어떻게든 진행해 보려고 했던 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위헌적 태도로서 응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또 불행한 2차 탄핵이 이뤄지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른바 부총리 대행 체제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간 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어쨌든 국회의장실에 또 계시니까 네. 의장님과도 이렇게 자주 네. 얘기 나누시고 하시죠? 네네. 그 한덕수 네. 권한대행 당시에 네네. 이 2명 자체 아예 그 3명 자체를 임명을 안 해버렸잖아요. 아예 그렇죠. 헌법재판관. 네. 그때 반응이나 혹시 분위기는 전달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국회의장께서 아니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거. 실제로도 막 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국회에게 추천권을 준 게 아니에요. 선출이라고 선출이죠. 돼 있어요. 네. 선출. 표현이 다 달라요. 대통령은 임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은 지명, 국회는 선출입니다. 그렇죠. 특히 국회의 선출은 회의체 합치된 의사잖아요. 그냥 1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법원장의 지명보다도 굉장히 높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거예요. 국회 선출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직접 뽑은 국민의 대표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여야가 합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여야 합의인데 그 여야 합의에 관해서 합의를 해놓고 나중에 그 합의의 당사자가 일방 파기했다고 해서 합의를 없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2024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8월 13일 날 임기 만료가 즈음하니까 10월 17일이 임기 만료일이었습니다. 즈음하니까 헌법재판소가 곧 3명의 임기가 만료되니까 준비를 해달라는 통지를 국회에 보내요. 네. 그거를 의장실에서 받아서 3일 뒤인 16일 날 8월 16일이죠. 각 교섭단체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죠. 네. 각 교섭단체한테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차례 뭐 임명을 한 해 만에 엄청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뭐 그건 왜 그랬냐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석수 비율대로 그거는 과거 전례에 따른 거예요. 네. 옛날 민주자유당 시절에 민자당과 네. 그다음에 그 당시에 저기 누구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운영했던 그때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예. 전 잘 모릅니다. 저는. 네. 그때 시절의 의석수 비율이 딱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아. 그때 민주자유당 이른바 여당이었죠. 거기는 2명을 추천을 했고 그다음에 야당이 1명을 추천했어요. 네. 그래갖고 2대1로 했는데 그 선례를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어떤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1명, 국민의힘 1명, 나머지 1명을 합의 추천을 하자. 아. 그래서- 합의 추천. 예. 그러니까 1.5명씩 갖자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합의가 진행이 안 됐어요. 네. 안 되다가 이제 12월 9일 날 정확히 그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각자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명, 여기는 1명. 정확히 보낸 게 있어요. 추경 원내대표가 보내고 이쪽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보내고. 그 추경 원내대표 당시에 합의했다고 입장까지 입장까지 발표했잖아요. 발표했죠. 네. 발표하고 발표한 직후에 각자 공문을 의장실에 보냅니다. 음. 우리는 이 사람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는 이 2분을 하기로 했어요. 여기는 이 1분을 하기로 했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서 네. 저희는 또 그대로 헌법재판소에 보냅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제로 제가 직접 유선으로 확인한 바로는 네. 헌법재판소의 담당 서기관이 유선으로 직접 연락을 각 당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각 당으로부터. 네, 직접. 왜냐하면 왜 그런 절차를 밟냐면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네. 인사청문회 준비는 헌법재판소에서 도와줘야 되거든요. 각 재판관들이 직접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도와줍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이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자리에도 보면 장관을 이렇게 임명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할 때 해당 부처에서 이른바 그 후보자를 실국장급들이 이제 이른바 인사청문 준비단장 내지는 준비위원장 이런 걸 맡아가지고 팀을 구성해가지고 지원하잖아요. 그것처럼 헌법재판소도 그걸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헌법재판소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지?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각 당의 연락과 함께 네. 이렇게 아니 추천하신 각 당이 직접 연락을 했어요. 아. 준비해달라고. 각 당에서 먼저 전화한 거예요. 그럼요. 준비해달라고. 저희가 이 사람 추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회 진행될 거니까 준비해 주세요. 그렇죠. 그 전화를 국힘에서도 했다. 똑같이. 그럼요. 민주당도 하고. 그럼 완벽하게 정리가 된 거네. 네. 국민의힘에서 심지어 먼저 했습니다. 먼저 했어요 심지어? 전화를 먼저 했습니다. 이거 단독입니다. 너 3일 먼저 했어요. 3일이나 먼저 네. 했어요. 빨리 준비해달라고. 빨리 준비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깔끔하게 지금 다 계속 반복이지만 정리가 네. 된 거네. 그런데 이거를 한덕수가 안 했고 최상목은 또 2명만 했다가 지금의 현재 상황인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왜냐면 어쨌든 2인 추천, 1인 추천 가지고 서로 논쟁이 있다가 합의가 됐는데 그래 그 논쟁이 있다고 치자고요. 2인 1인에 관해서. 그래서 1명씩 한다고 쳐요. 네. 근데 양보해서라도 그렇죠. 한 명씩. 한 명씩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무슨 근거로 정계선 후보자는 되고, 그러니까 정계선 재판관은 선출된 정계선 재판관은 되고 마은혁 재판관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그거를 아니 정계선 재판관과 마은혁 재판관은 그때 선출을 할 때 동수가 나왔어요. 찬성이. 그래요? 네, 똑같이 나왔어요. 음. 오히려 조한창 재판관. 네. 조한창 재판관은 찬성수가 좀 떨어집니다. 나머지 두 분보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 무슨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근거로 그러니까 민주당 추천, 뭐 국민의힘 추천 그것까지 알겠어요.
그 두 분의 차이는 뭡니까? 그 와중에도 네. 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네. 이제 이 최상목의 판단에 대해서 헌재에다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우리가 다뤘던 방금 이야기한 그 여야 합의 공문도 공개를 했고,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첫 변론 기일이 1월 22일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1월 22일로 정했고 굉장히 빠르게 잡은 거예요. 그게 빨리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빨리 잡힌 거예요? 엄청 그게? 빨리 잡힌 겁니다. 오. 권한쟁의 심판을 그래도 가급적이면 헌법소원 사건들 같은 것보다는 빨리 진행하는 편이지만 네. 첫 기를 이렇게 빨리 잡는 경우는 괜찮아요. 빨리 잡는 편이지만 지금 이 일자로 잡은 거는 그 빨리 잡는 것보다 더 빨리 좀 그렇죠. 잡은 거다. 왜냐하면 지금 접수된 시점으로 볼 때 이거는 지금 변론 기일이에요. 더더군다나 준비 기일이 아닙니다. 변론 기일. 네, 바로 그렇죠. 그냥 준비 없이 바로 변론 기일 들어가는 거예요. 변론 기일인데 그렇게 보면 윤석열 탄핵 심판 사건 1차 변론 기일이 1월 그러니까 14일로 잡혔잖아요. 1월 14일 네 맞습니다. 네, 1월 14일로 잡혔는데 윤석열 탄핵안이 언제 통과됐죠? 탄핵은 12월 10일인가요? 12월 14 12월 14일인가 그런가요? 14일. 네, 그렇죠. 예. 12월 14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만에 잡힌 거잖아요. 아, 변론 기일이. 변론 기일이 그렇게 가장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대통령 탄핵 사건도 변론 기일 잡는 데까지 한 달이 걸렸는데 지금 이거는 사실은 거의 보름밖에 안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 권한쟁의 심판 이 변론 기일을 또 네. 헌재에서 네. 1월 22일 날 하자라고 만장일치로 의견을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 어떤 사건보다 신속하게 심리해야 된다라는 데는 재판관 8명 의견이 다 일치했다는 거죠. 그러면 탄핵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보다 훨씬 빨리 이게 그게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헌재가 기본적으로 그래도 중요한 사건을 심리할 땐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네. 9명이 심리하는 게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그렇게 해서 내려지는 결정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한 9명으로 구성된 상태로 결정한 게 국민들이 볼 때 더 큰 권위를 가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심지어 헌재 과거 결정 내에도 좀 나온 적이 있어요. 헌재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사람이 국회 추천이 늦어지면서 그 6명으로 심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마음에 그분이 나는 9명으로 완전하게 구성된 헌법재판소로부터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6명만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만장일치의 문제. 네, 그렇죠. 만장일치가 아니면 내 헌법 소원이 인용이 안 되는 문제. 음. 그러니까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런 권리가 침해된다. 음. 그래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각하가 되긴 했는데 근데 그 중에 소수 의견은 인용 의견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네. 근데 그 각하와 인용과 관계없이 그 재판관 전원 9명 전원 나중에 그게 보충이 돼서 각하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추에 임명이 돼요 세 분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심리 판단할 필요는 없다. 그런 의미로 각하가 된 거지만 그렇게 3명을 임명하지 않고 질질 끄는 행위 자체는 위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9명이 일치했습니다. 그런 선례가 있어요. 야, 변호사님 오니까 내용이 풍성히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럼